자, 밀러의 실험을 나타낸 1번 문제. 여기가 실험할 때고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 쭉 늘어난 B는 당연히 이제 뭐 다 유기물이 되겠죠. 그죠? 유기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는 실험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넣어줬던 무기물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암모니아. 즉 무기물을 넣어줘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유기물이 합성되더라. 하지만 이 유기물은 복잡한 유기물은 아니고 아주 단순한 아미노산 정도입니다. 그래서 A는 초기 물질이기 때문에 뭐다? 암모니아. 즉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지 단백질까지는 합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전기 방전, 결국은 과거 지구의 에너지 공급원이라 보면 되겠죠. 그죠? 번개처럼. 자, 이번 문제 세포공생설, 세포공생설, 요 부분은 어찌 보면 막 진화서입니다. 이렇게 복잡해져 가다가 산소 호흡을 하는 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잡아먹은 거죠. 잡아먹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안에 있으면서 나는 산소 호흡해 줄게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상태에서 또 광합성을 하는 세균도 또 잡아먹고 또 공생을 하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엽록체로 진화하는 과정. 그럼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식물세포가 되겠고,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동물세포들이 된다, 그죠? 자, 지구의 초기에는 이런 유기물을 이용해서 이때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무산소, 호, 생물이 번성을 하게 되죠. 복잡한 유기물을 막 분해하면서. 그럼 대기 중에 CO2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은 유기물은 감소하게 되고 직접 이제 유기물을 합성할 필요가 있죠. 직접 유기물을 합성하는 이게 이제 뭐다? 광합성 생물이 나오죠. 광합성하는 세균이 나오자 이제 광합성 결과 산소가 이제 덤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던 산소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물속에 녹아들게 되고 결국 물속에 있는 생물은 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호흡을 해요. 즉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이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로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 순서가 무산소, 광합성, 산소 이러다 보니까 먼저 무기호흡 이게 A가 되겠죠. 그 다음 광합성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호기성 산소 즉 이게 C가 됩니다. 가의 기억 과정 여기 이제 이미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산소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미토콘드리아는 식이섬유로 봤을 때 뭐 C시기에 추정된다 그죠. 그러니 틀렸다. 생물 A는 원핵 생물이다. 생물 A.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진화된 게 진핵입니다. 진핵세포로 이제 진화돼 가는 거니까. B는 종속 영양을 한다. B는 광합성이잖아. 그죠? 광합성 생물은 독립 영양 생물이다. 자, 밀레 실험 또 나왔습니다. 아까 문제와 별반 차이가 없죠, 그죠? 이번에는 혼합기체가 이제 뭔지를 거기 표시를 안 했네요. 일단 혼합기체에 메테인 들어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 U자 간의 코아세르베이트는 큰 단백질 덩어리 막을 이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죠? 단순한 여기는 뭐다? 단순한 아미노산 같은 작은 분자들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러면 B는 아미노산이다. 자, A, B, C가 이제 같은 속이다 그랬죠. A, B, C가 같은 속이니까 뭔가 닮은 꼴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D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그럼 무엇일까 보면은 꽃의 색깔도 아닌가, 꽃의 모양도 아니고, 결국은 꽃잎의 배열 방법이 이건 어긋나기, 요거는 마주나기. 즉, 꽃잎의 배열 상태가 만
A, B, C와 D를 구분한다.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은 분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의 모양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 속이 되겠죠. 그 다음 잎의 모양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요거가 같은 속이 되고 또 요게 같은 속이 되겠죠. 꽃잎의 색깔을 분류하게 되면 또 B, C가 또 같은 속이 되고 A, D가 또 같은 속이 되겠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두는가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종을 분류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자, 개통수라는 것은 공통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이제 해내게 되는데 가장 공통 특징 여기가 가가 되겠죠, 그죠? 즉 여기 있는 모든 A, B, C, D, E는 가의 특징을 가진다. D, E가 가진 특징이 요게 다가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나의 특징을 가진다. 그 다음 A와 B는 라의 특징 또한 가진다. 이렇게 나무 가지의 특징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A, B, C, D, E 모두 공통 특징 가를 가지죠. 그 다음 C. C는 B와 D 유형관계. 지금 C는 B하고 D의 관계다. 그죠? 누가 공통 특징이 많은가입니다. B와 C 공통 특징은 가, 나가 되죠. 반면 C와 D 공통 특징은 뭐다? 가밖에 없죠. 그러니 C는 D보다 B와 유형관계가 더 가까이 되겠죠. 그 다음 특징 다는 DE. 자, 특징 다의 DE가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다의 특징으로는 D와 E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D와 E를 나눠야 되겠다. 그죠? 자, 학명. 앞에 요게 속명, 뒤에 걸 종소명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걸 이명법, 여기다 명명자까지 적어주게 되는데, 명명자는 좀 생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속명이 두 개 같나, 그죠? 요게 종소명이 같다고 아주 가깝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속명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류 단계에서 제일 아래 단계가 종이고 위에가 속, 그 다음 과, 그 다음 목, 그 다음 강, 문, 개, 여기 되죠. 그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가지를 치는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몰개와 긴몰개는 같은 과에 속한다. 일단 몰개와 긴몰개는 속이 같다. 그죠? 속이 같으니까 당연히 뭐다? 같은 과에서 들어가겠죠. 그죠? 이 속 속에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 윗단계로 가는 거는 다 같은 거 되겠죠. 그죠? 자, 같은 종이다. 이름이 뒤에 글라실리스 해가지고 같은 종이라면 안 됩니다. 위에 학명 자체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미 세 종, 종 자체가 세 개라는 말은 이 세 개는 일단 종이 다르다. 그 말은 생식 능력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마다 없다.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나게 되면 그건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라이거가 태어났네요. 라이거. 자, 그런데 쭉 라이거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중요한 것은 생식 능력이 없어 자손을 낳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거는 종이 못 됩니다. 종은 자신의 특징을 다음 세대 계속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일단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목에 속한다. 종속과 목. 그죠? 라이거는 사자나 호랑이의 유전자 풀을 변화시킨다.
자, 사자란 종과 호랑이란 종의 유전자 풀을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죠? 자, 이거는 두 가지다. 그 다음 학명을 잘 보면 됩니다. 콩과가 있고 장미과가 있다. 그러면 가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왕이면 뭐다? 장미과 쪽이 맞겠죠. 그죠? 그러면 가 쪽은 쫙 이런 장미과들이 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왕이면 장미과가 와야 되는데 나도 당연히 뭐다? 장미과가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여기 로사가 있고 여기 오는 거는 더욱더 뭐 뭔가 이 속명과 관련된 게 있으면 좋겠다. 그죠? 과에는 더욱더 이렇게 속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다음 나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뭐다? 장미과가 돼야 되겠죠. 같은 특징. 그러면은 요게 가장 적절한 분류 같다. 그죠? 자, 식물의 분류. 어찌 보면 여기를 이제 이끼라 하고, 이걸 고사리라 하고, 이걸 소나무라 하고, 이걸 이제 옥수수를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A 분류는 뭐냐면 이 아래쪽은 번식 방법이 포자입니다. 그다음에 위는 다 뭐다? 종자다. 그게 이제 중요하겠네, 그죠? 그럼 이거는 종자로 번식하는가의 뭐다 큰 예 기준이 되겠다, 그죠? 자, A 즉 번식 방법이 뭐다? 분류 기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엽록체 유무 여기는 이끼든 고사리든 소나무든 옥수수든 즉 식물 계통 즉 선택식물, 양식식물, 거시식물, 속식물 모두 엽록체는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이거는 가나 다르를 분류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관다발 유무는 속시와 거시식물 그리고 속시와 거시 모두 일단 관다발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 이걸로는 분류할 수가 없다. 자, 동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표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뭐 연체동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생각해봅시다, 그지? 척추동물 뭐랄까? 가마, 개. 선형동물 무시하고 그다음 요 아래 이배역이 뭐냐면은 자포동물이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파리. 자, 이렇게 있다라면은 산호, 히드라, 요게 이제 요 이배엽성 동물입니다. 산호, 히드라, 요것들이 전부 다 자포동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A는 선구와 후동물, 즉 A의 이쪽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가 선구동물, 여기가 후구동물입니다. 일단 외워두세요. 그 다음 B는 최강의 유무다. B, 즉 여기 있는 배엽이 B, 연체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선형동물도 체강은 가지입니다. 체강은 가지고 B는 진짜 체강이 있나 없나기 때문에 일단 체강의 유무는 아닙니다. 체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8번 식물의 개통수. 자, 그러면 성태, 양치. 중요한 거는 양치도 포자인데도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럼 포자다. 그러면 실제 번식 방법으로는 분류된 게 아니다. 그죠? 가장 큰 특징이 위에 세 개의 특징은 관다발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류 기준 A는 관다발의 유무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양치와 선택식물은 포자로 번식한다. 그 다음 거시식물은 떡잎의 수에 따라서 아니다. 속시식물이 떡잎에 따라서 외떡잎과 상떡잎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13번 문제 분류 개통수를 옆으로 눕혀놓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끼 선택식물이 있고 이제 관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 양치식물
이거는 거시식물, 이거는 속시식물이 되겠네. 그죠? 이쪽은. 자, 그러면 A 양치식물이기 때문에 고사리 하면 될 것이고, 거시식물은 소나무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속이식물의 외떡잎식물 옥수 하면은 분류가 되겠네요. 자, 일단 A 관다발 말 그대로 물관 체원의 다발이기 때문에 줄기를 구성하는 데 쓰이겠죠. 그죠? 그러니 잎줄기 뿌리 구분이 있는 식물이 되죠. 그죠? 그 다음 B 거시식물의 특징은 물관인데 완벽하지 않은 관을 있다가 헛물관이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속시식물은 중복수정일 해가지고 어, 중학교 때 배웠을까요? 하여튼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진화의 원리 문제인데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은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즉 개체수가 존재할 비율이 요거는 P제곱, 요거는 2, PQ, 요거는 Q 제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유전자 빈도라는 것은 어떤 개체 집단에서 A의 빈도, 즉 우성의 빈도를 P라 하고 열성의 빈도를 Q라 하면 항상 개체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가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빈도는 P 더하기 Q는 1이 됩니다.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나올 확률 그러면 지금 우성 라지 알랄이 490이고 스몰 알랄이 90이다. 그죠? 그러니 이 개체수는 1000개체수다. 그죠? 1000개체에서 스몰 알랄 나올 확률, 즉 Q의 제곱이 1000분의 90이다. 그러면은 100분의 9, 즉 10분의 3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므로 Q는 0.3, P는 0.7, 즉 이렇게 스몰 a 빈도, 라지 a 빈도를 여기 나와 있는 개체의 비율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R제곱은 77이 49, 즉 P제곱이니까 0.49. 그 다음 라지 R 스몰 R은 2PQ 0.3 곱하기 0.7 곱하기 2 그러니까 0.42 Q제곱은 0.3의 제곱 0.09 이런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특징 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따르는 존재의 개체 비율은 세대를 거듭나더라도 변함이 없다. 즉 결국 빈도는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것도 이제 자연선택 과정의 진화 예를 들면서 하는 건데, 라지 A가 있으면은 다 회색을 띱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체 지금 10마리의 유전자 빈도를 알아보게 되면 10마리에서 라지 A가 몇 개 있나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죠? 그러면 스몰 A가 당연히 몇 개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7, 24에 15, 16 되겠죠. 그죠? 그러니 라지 A 빈도는 어떻게? 20분의 4. 결국은 0.2. 스몰 A 빈도는 0.8이 되겠죠. 그래서 P는 0.2, Q는 0.8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성의 빈도, 열성의 빈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대립 유전자 라지의 빈도는 30%가 아니라 0.2니까 20%가 됩니다.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인 거는 맞겠죠. 그죠?
그 다음 포식자가 흰색 달팽이만 잡아먹을 경우, 만약 흰색 달팽이만 잡아먹을 경우는 당연히 보다 이렇게 스몰 a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라지 A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게 진화가 됩니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들. 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제 보니까 다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열성 유전자에 한 질병이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A집단은 25만 명에 한 명이 생겼고, B라고 하는 어떤 다른 집단에서는 4만 명당 한 명이 이 환자가 생겼다. 그죠? 둘 다 적용됩니다. 그럼 A집단은 열성이기 때문에 Q 제곱의 빈도가 25만 분의 1을 말합니다. 이 말은 500분의 1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니 Q가 500분의 1이 됩니다. P는 500분의 499가 되겠죠. 반면 B집단은 Q제곱이 4만분의 1이다. 그러면 200분의 1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니 Q가 200분의 1, P는 200분의 159가 됩니다. 이렇게 A집단과 B집단의 PQ 유전자 빈도를 알아내게 되는데, A집단 유전자 빈도는 즉 유전품 유전자 Q 값이다. 그죠? 5분의 1 맞겠죠? 그죠? 그 다음 B집단에서 이 유전자를 갖는 사람, 정상인 사람 중에서 유전자를 갖는 사람,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라지 A, 스몰 a 집단은 이 PQ다. 그럼 B집단에서는 뭐다? 2 곱하기 200분의 1 곱하기 200분의 199 하면 4만분의 어떻게? 398. 즉 4만명이라면 398명이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빈도가 잘 변하는 집단은 개체수가 크면 클수록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개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정 유전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빈도가 변할 수가 있겠죠. 그 큰 집단 A의 유전자 빈도가 B집단보다 쉽게 변하지 않겠죠. 오히려 큰 집단은 잘 변하지 않고 개체수가 적은 집단은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기 쉽습니다. 자, 생명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는 왜? X의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는 XY 아니면 X-Y입니다. 즉, 이게 P이고 이게 Q라면 Q의 빈도만큼 그대로 드러나죠. 여자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Q제곱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올 확률이 남녀 다른데, 자, 500명 중에서 여자가 생명이 5명이었다. 그러면은 Q제곱이 여자가 500명 중에서 5명이다. 이 말은 100명 중에 1명이니까 10분의 1의 제곱이다. Q는 0.1, P는 0.9가 됩니다. 즉, 생명 유전자는 이 비율로 존재하게 되는데, 남자는 생명이 Q 값이 바로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 남자는 Q가 0.1이니까 곱하기 500명 하게 되면 얼마? 50명이 생명이 됩니다. 여자는 5명, 남자는 50명. 이 경우는
1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보인자는 여성의 보인자는 2pq다. 2 곱하기 p 곱하기 q 2 곱하기 0.1 곱하기 0.9 얼마죠? 0.18인가? 그럼 곱하기 500명 하면 얼마입니까? 90 맞나요? 그 다음 정상 유전자를 갖는 남자의 빈도는 0.9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성은 이렇게 P와 Q로 나타납니다. 자, 어떤 유전병 X에 존재한 질환이다. 열성이다. X의 비율은 4%다. 그리고 상염색체다. 그러면 남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유전병 X인 사람의 비율, 즉 열성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된다. 그죠? 이렇게 존재할 확률, 이게 P제곱 2PQ Q제곱이다. 그럼 Q제곱이 얼마다? 4%. 4%니까 100에 4명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10분의 2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Q는 0.2, P는 0.8이 됩니다. 그래서 스몰A라고 한다면 0.2. 하디파인berg 집단은 변함이 없겠죠. 자, 정상인 중에서 스몰A를 가진다는 말은 라지 스몰A를 말한다. 그죠? 그럼 라지 스몰A, 라지 스몰A는 2PQ다. 2PQ. 얼마죠, 이게? 86, 0.3이네. 그죠? 그 다음, 정상인 중에서, 이거는 누군가? AA, P제곱, P제곱은 누구다? P의 제곱. 88이 64, 0.64다. 그죠? 그러니, 정상인 중에서 지금 0.64, 0.32 전체 0.96 중에서 0.32 그러면은 정상 중에서 이걸 가지기 때문에 3분의 1이 된다. 그죠? 자, 9번 문제도 이제 그 존재한 비율로 보게 되면 눈치가 바른 사람은 바로 Q 제곱이 0.16이구나. 그러면 0.4의 제곱이구나. 그러면은 Q는 0.4, P는 0.6이다. 그러면 여기는 P제곱, 66은 36, 0.36이다. 가운데는 2PQ 0.4 곱하기 0.6 곱하기 2 하니까 46은 24, 0.48이구나. 이렇게 이제 B가 나옵니다. 기억값은 0.36, 니은이 0.48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죠? 그 다음, 10,000명이라면 이걸 가진 개체 0.48, 그럼 뭐다? 4,800이다. 자, 세대가 거듭나더라도 이 라지 A의 빈도는 변함이 없다. 하디-바이언베르크 법칙의 정의입니다. 멘델 집단.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천천히 고민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 P의 빈도 값에 따른 나머지 개체의 비율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P제곱이다. 그죠? 이게 2PQ, Q제곱이다. 그죠? 그리고 P 더하기 Q는 1이다. 이 말은 요 값,
P가 1이 되면 Q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Q를 0으로 놓게 되면은 요 값은 그죠? 점점점 가는 것, 감소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이 값을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P. P를 1이라 하게 되면은 모든 개체가 라지 A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꾸로 P가 0이 되면은 모든 개체가 스몰 a 되겠죠. 그러면 요게 뭐다? 라지 AA. 요게 스몰 AA. 그러면 요 가운데 요게 뭐다? 라지 A, 스몰 A 값이 됩니다. 그럼 어느 한 값에서 라지 스몰 AA 값, 라지 A 스몰 A 값, 그 다음 라지 A의 빈도를 다 합친 요 세 개는 당연히 뭐 된다? 1이 되겠죠.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 요 개체의 빈도와 같은 집단, 이게 뭐죠? 라지 A, P제곱과 이게 이 PQ가 같은 집단. 그럼 P, 이 말은 뭐죠? P 이꼴 EQ다. 그죠? 그런데 두 개 합이 뭐다? 1이기 때문에 3Q는 1, Q는 뭐다? 3분의 1인 집단을 말하는 거죠. Q가 3분의 1, P가 그럼 3분의 2인 집단입니다. 그럼 이 집단에서 스몰 a의 개체수는 그래 뭐다? Q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Q 제곱은 뭐다? 9분의 1이 된다. 그죠? 그러니 9분의 1 곱하기 개체수 총 3,000 얼마? 600. 그럼 얼마다? 400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것 P가 0.25인 집단, P가 0.25인 집단. 좀 지우고 할게요. 설명을. 하나씩 할게요. P가 0.25인 집단. 그러면 스몰 a는 P가 0.25이기 때문에 즉 4분의 1이다. 그죠? 그럼 Q가 얼마? 4분의 3인 집단이다. 그죠? 그 이거는 뭐다? Q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은 4분의 3의 제곱 분의 P가 0.5인 집단에서 라지 A는 뭐다? P 제곱이다. 그죠? 그럼 이거 뭐다? P가 0.5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요? 16분의 9분의 4분의 1 이래 되나? 자, 그러면은 9분의 4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화의 개통수 이제 만드는 과정. 자, 그림 보게 되면은 어느 집단에서 먼저 섬이 생겼다. 이렇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새로운 종이 생겼죠. 이걸 뭐냐면은 먼저 A가 일어난 걸 이소적 종분화랍니다. 종분화.
다른 장소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같은 요 큰 셈에서 지금 기억 A에서 C가 생겨났다. 그죠? 그럼 B는 뭐냐면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새로운 종이 생긴 걸 동소적 종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림에 조금 먼저 이소적 정분화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 동소적 정분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럼 창시자 효과는 어떤 새로운 섬에 가서 특정 종의 변화가 바뀌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닌 거고요. 자, 그 다음 개통수를 먼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어느 한 시점에서 두 개가 나눠졌다. 그죠? 그리고 또 어느 한 시점에서 두 개가 나눠졌습니다. 이럴 때 먼저 누가 먼저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네모 A가 먼저 있어 왔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A가 B로 변하고 다시 A가 C로 변했다. 즉 A, B가 변한 게 먼저입니다. 그럼 최소한 이 두 가지를 먼저 뭘 해야 된다? A와 B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A, 이렇게 B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반면 그 다음 단계가 A가 다시 C로 변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다시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A는 기억은 변한 시점이 한 번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여기 당연히 뭐다 B라 해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이걸 싫어하면은 이게 당연히 A가 돼야 되겠죠. 반면에 이게 C가 되면은 여기를 A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두 개는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기억은 B가 딱 정해지겠죠. 왜? 한 번 분화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통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또한 종 분화 과정 문제인데 먼저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서로 같은 종이 살다가 이제 격리가 되면서 A에서 B가 생긴 거다. 결국은 뭐다 이거는 이소적 종 분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B에서 C, 그럼 B에서 C 되는 건 뭐다? B란 장소가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다? B에서 C 되는 것은 동소적 종 분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격리가 사라졌더라도 A, B, C는 서로 다른 종이 되어버린 거다. 그죠? 일단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종이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격리가 없다. 그 다음 먼저 이소적 종 분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 동소적 종 분화가 일어났다. 그죠? 왜 틀렸다? 그 다음 유형 관계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죠? 개통수에서 이걸 A라고 합시다. A가 있는데 누가 생겨났다? B가 생겨났다. 여기서 B와 C인데 B가 있는 곳에서 C가 생겨났다. 그죠? 그러면 개통수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B와 C 유형 관계가 더 가깝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자, 이렇게 또 개통수와 연관된 분화 문제, 어, 여기 보면은 동소적 종 분화가 한번 일어났고 두 번의 이소적 종 분화가 일어났다 했거든요. 그럼 먼저 기억, 일단 이런 경우에 개통수 치면은 이렇게 해요. 기억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이 생겼다. 그죠? 니은. 이렇게 일단 니은이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미음, 동그라미 점이 이렇게 생겼고 디귿은 보니까 요거 이소적 종 분화가 생겨서 기억 네모, 흰 네모에서 까만 네모, 기억에서 또 디귿이 생겨났다. 그죠? 기억 줄기에서 디귿이 생겨났다. 그 다음 기억이 있는 곳에 뭐가 생겼냐면 보니까 산맥이 형성됐다. 그죠? 산맥 형성해서 여기 전부 다 기억이 있는데 산맥 때문에 기억이 다 뭐다? 리얼로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또 기억의 한 줄기가 리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개통수를 그려내면 됩니다. 두 개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A와 B랑 각각
과와 속 중 하나이다. 그러면 뭐가 이제 과인지 뭐가 속인지 알아내야 되겠네. 그죠? 기억 1, 니은이 2. 그럼 이걸 줄기를 1줄기를 하고 이걸 2줄기를 할게요. 그럼 디귿도 당연히 1줄기에 들어가고 리얼도 1줄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과가 이제 두 개를 분류되고 그 다음 기억을 A 속이라 했다. 이걸 A 속이라 하면은 그 다음 디귿을 B 속이라 했네요. 그럼 당연히 리얼도 A 속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뭐 리얼은 뭐 C 속이라 할까요? 이렇게 이제 개통수를 만들면 됩니다. 자, 동서적 정분화가 이서적 정분화가 먼저 일어났다. 지금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종이 생겼다. 그죠? 그럼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은 같은 과에서, 그럼 기역, 리얼, 디귿이 같은 과다. 그죠? 그 다음, 기역과 니은의 유형관계보다 기역과 리얼의 유형관계. 자, 즉, 기역과 니은 유형관계는 아주 멀다. 그죠? 공통특징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도 틀렸네요. 자, 표를 분석해서 개통수를 만들 수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생명공학 분야. 자, 플라스미드는 대장균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유전 물질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안에 보면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와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부위가 있는데 지금 인간의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여기다 끼워 넣을 겁니다. 끼워 넣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는 부위가 어디냐면 실제 여기 있는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 부위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장 유전자가 이 플라스미드에 끼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숙주 대장균하고 나중에 이런 플라스미드를 끼워 놓으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대장균이 생존 가능합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대장균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요거다 그죠? 즉 인간의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재조합된 즉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이기 때문에 골라내야 된다 그죠? 그걸 골라내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저당분해 효소는 결국 뭐한다? 푸른색 군체로 바꿔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걸 1번, 요걸 2번, 요걸 이제 3번이라면은 먼저 1번을 제거하는 방법은 항생제를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항생제 내성에 있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2번, 3번은 일단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살겠죠. 그런데 3번은 여기 저당분해 효소가 있다 그죠? 저당분해 효소를 가지기 때문에 저당분해 효소가 있으면은 흰색 군체에서 푸른색 군체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죠?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은 뭐다? 푸른색이 되겠죠. 이들은 반면 요거는 뭐다? 흰색 군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흰색 군체는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 부위가 이제 성장 호르몬 유전자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당분해 효소를 못 만들기 때문에 흰색이 되고요. 대신에 여기는 뭘 만들겠다? 나중에 성장 호르몬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흰색 군체는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푸른색 군체는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를 만들지만 푸른색 군체는 뭐냐면은 이 유전자에 사람의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 호르몬은 만들 수가 없다. 그죠? 자, 숙주 대장균은 항생제가 없는 씨앗 X만 자라지 못한다. 이 숙주 대장균이 있다. 그죠? 항생제가 없는 씨앗. 항생제가 없는 씨앗이 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씨앗 X는 뭐냐면은 항생제 생존과 관련 없이 보는 것처럼 뭐한다? 색깔 변화를 유도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살 수 있다. 이 화면 그림처럼 잘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복제 약물 돌리의 이야기로 돌아가도 되는데 실제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복제gen A를 복제하고 싶다. 그래 체세포 안에는 결국 뭐다? 2N의 핵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난자 제공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융합을 해서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림 자세 보게 되면은 뭐 한다? 여기서 핵을 제거했다. 그죠? 그러면 일종의 뭐냐면 핵 지원, 핵 융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A와 복제gen C는 이제 같은 복제이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C의 제세포에는 B에서 유래된 존재가 없다. 있겠죠. 왜? 난자에도 뭐가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B에서 유래된 DNA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세포 뒤의 핵상은 3N이다. 핵을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2N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단일 클론 항체라 해가지고 똑같은 항체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항원 어떤 항원을 주입하면 B림프가 이제 항체를 만들겠죠. 근데 B림프의 특징은 뭐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 수 없고 항체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요 기억세포는 뭐냐면 보통 암세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반영구적,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즉 적절한 양분을 주게 되면은 계속 분열한다는 뜻이 됩니다. 두 개가 융합되게 되면은 융합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잡종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잡종세포의 특징은 수명은 반영구적이면서 특정 항체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항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특정 항체만 만드는 세포를 골라내면 이제 똑같은 항체만 만드는 잡종세포를 계속 배양하게 되겠죠. 이거는 세포 융합입니다. 당연히 틀렸죠. 그죠? 기억세포와 결국은 B림포세포를 융합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을 수는 없다. 그죠? 자, 이 그림 봅니다. 보면은 실제 조금 전에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좀 더 컬러풀하게 만든 그림입니다. 단일 클론 항체. 자, 마지막입니다. 현재의 분류는 3역 6개라고 합니다. 3역 6개. 세균계, 고세균계, 원생생물계, 그 다음 식물계, 그 다음 동물계, 그 다음 균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럼 동물계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식물이 되겠고 여기는 고세균하면 되겠죠. 그죠? 굳이 더 그린다면 이 축에 더 이제 세균계가 있겠다. 그죠? 원생생물은 지금 빼놓고 그렸네요. 그래서 A는 식물계다. 틀렸다. 그죠? B에 속하는 생물은 선형의 DNA는 염색체 DNA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진핵생물의 DNA가 그렇죠. 그죠? 그럼 B는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겠죠. CU와 동물과 균계의 특징은 종속 영향을 한다의 공통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서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한 번 더 좀 보면서 개념을 세워주길 바랍니다.